봉호님 사연입니다. 점집에서 알게 된 예비신랑 술버릇의 원인. 안녕하세요. 공포 실화를 찾던 중 섭님의 영상을 접하게 되어 1000개가 넘는 영상들을 2주 내내 들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과 특히 두 자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며 저에겐 기묘한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다가 유일하게 한번 경험했던 일 하나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곧 계란 한 판이 될 예비 신부입니다. 지금의 예비 신랑과는 연애 7년 차이고 만난 지 2년쯤부터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과는 처음 만나면서부터 작년까지도 술 문제로 인해 잦은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헤어질 뻔한 적도 최소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생겼었습니다. 지금부터 예비 신랑을 줄여서 예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예랑이는 전형적인 곰 같은 남자입니다. 제가 뭐래도 저한테 모든 걸 맞춰주려 하고 좋은 물건이나 선물을 받아오면 자신의 부모님보다 저희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드리라고 하는 그런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랑이에게 정말 유일하고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바로 술버릇입니다. 저는 맥주 한 캔만 마셔도 온몸이 빨개지는 반면 예랑이는 술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전혀 조절을 하지 못하고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 기운이 올라오는 동시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항상 숙취를 달고 사는 저는 술 기운에 알딸딸해지는 남들은 좋다는 그 느낌이 뭔지 몰랐기에 연애 초엔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는 예랑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연애 초 거하게 취한 예랑이를 처음 보았을 때 그저 취한 사람이니 눈이 풀렸겠거니 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예랑이는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면 항상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만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너무나도 낯설었으며 어떨 땐 두려움도 느껴지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 하나만 실수하면 엄청나게 화를 낼 것 같은, 쉽게 말해 보면 볼수록 미친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하면 말은 안 통했고 본인이 하는 말에 답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어떻게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곤 말꼬투리를 잡으며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제가 이런 예랑이의 취한 눈빛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랑이와 저, 예랑이의 친구, 이렇게 셋이서 치맥을 한잔하고 노래방에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예랑이의 친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예랑이는 탬버린을 제 허벅지에 살살 치고 있던 중 허벅지가 아파와서 그만 치라고 탬버린을 치우다가 동그란 쇠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깊은 빡침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며 또 술 마시고 본인 흥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이런 사단이 났구나 하며 뚝뚝 떨어지는 피를 씻으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근데 언제 나왔는지 화장실 문에 기대어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아무런 표정 없이 풀린 눈으로 저를 보고만 있는 예랑이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보고만 있는데 그 느낌이 너무나도 섬뜩했습니다. 아무리 취해도 옆 사람이 다치면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나올 법도 할 텐데 그냥 보고만 있는 그 모습이 뭔가 잘못됐다 싶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예랑이를 알스, 그러니까 알코올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었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전날 과음을 하고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고 경찰이 길바닥에서 퍼질러 자고 있는 예랑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고 말이죠. 평소엔 이럴 사람이 아닌데 술만 마시면 나오는 미친 사람 같은 행동들에 헤어지려고 했던 적도 여러 번이었지만 자기가 잘못했다며 술을 끊겠다는 말을 믿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한 지도 7년 차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남자 입장에서 금주는 거의 불가능이었겠죠. 시간이 지난 뒤부터는 체력이 딸리는지 회식을 하는 날엔 또 그렇게 포금을 하면 그냥 길거리에 뻗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본격적인 일로 넘어가서 제가 겪은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일은 2019년 6월쯤 혼자 점집에 찾아가 점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6월에 혼자 점을 보러 가기 전 연초에 엄마와 함께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와 엄마의 생애 첫 점집 방문이었습니다. 혼자 가긴 무서우니 궁금하다며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무속인 분은 저와 예랑이의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을 물어보시고는 1분 정도를 눈이 살짝 감긴 상태에서 눈꺼풀 속에서 눈이 뒤집히는 모습으로 가만히 계시다가 눈을 뜨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 꼭 만나야겠어. 내 입에서 결혼하란 말이 안 나와. 뭐 크게 문제가 있지 않으면 그 정도면 됐다 정도의 말은 나오는데 말하지 말래. 입이 막힌 것 같다고. 그땐 엄마랑 같이 신점을 보러 간 거기도 하고 엄마도 예랑이의 술 문제는 모르고 계셨을 때라 술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뭐가 문제여서 그러시냐 물어보았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애매한 대답. 그냥 너네는 안 맞는 거야. 결혼은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해. 그렇게만 말을 하시니 괜히 김만 빠지더군요. 연초에 그렇게 신년점을 보고 6월쯤 되어 직업이나 장래에 대한 슬럼프로 인해 또 한 번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매년 간다는 유명한 무속인 분을 소개받아 혼자 신점을 보러 간 것이었죠. 어느 신을 모시는 분이었는진 아직도 긴가민가합니다. 처음 신점을 봐주셨던 분은 대문 앞에서부터 과자와 사탕으로 가득하고 애기불상도 있었기에 동자신이구나 했지만 두 번째로 뵌 무속인 분은 딱히 그런 게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찾아뵌 무속인 분은 엄청 마르셨고 목소리에 힘도 없었으며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조그마한 방 안에서 무슨 일로 왔냐기에 취업이나 적성에 관련해서 여쭈었고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중 예랑이와의 사이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뭐가 문제야? 술버릇 때문에 고민이거든요. 고쳐지지도 않고 헤어져야 하나 싶어요. 제 말에 작은 상에 올려져 있던 다양한 색의 깃발을 집으시곤 손 안에 두고 깃발 하나하나를 돌려가며 잡으시더군요. 대략 30초 정도 눈을 감고 깃발을 돌리시다가 해주시는 말씀이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랑이에 대한 말은 이러했습니다. 예랑이가 술에 취한 것 같다 싶으면 무섭지? 다른 사람 같고. 네 눈을 통해 예랑이를 봤어. 이 사람 술에 취하면 눈빛이 바뀌네. 그런데 살기가 느껴져. 눈에서 빛이 난다고 해야 할까. 희번덕해지네. 너의 눈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나도 보면서 서늘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시 깃발을 돌리셨습니다. 이번에도 눈을 감고 계속 깃발을 돌리시다가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데 점 보러 간 적이 있니? 저는 연초에 어머니와 함께 신점을 보러 갔던 것을 이야기했고 그러자 거기에서도 예랑이 얘기를 물어봤냐 하시더군요. 네,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선뜻 결혼을 한 얘기가 자신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고만 말하시고 그 이유는 끝내 듣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들은 무속인 분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다 얘기해 줄게. 그러니 앞으로 예랑이 일로는 이런 데 다니지도 말고 묻지도 마.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예랑이 자체는 사람이 괜찮아. 그런데 예랑이 조상을 타고 올라가 보면
조상 중에 얘랑이랑 비슷한 나이의 남자인데 젊은 나이에 죽은 남자 귀신이 있어. 얘랑이 아버지도 술버릇이 심하지 않았니? 평소엔 그 아버지에게 붙어 있다가 얘랑이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얘랑이한테 붙어서 자기가 살아생전 하지 못했던 것을 얘랑이를 통해 이루려고 하고 있어. 지금은 그냥 술주정 정도로만 끝나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질 게다. 무당이면 이런 건 자세히 알려줘야지. 다 보고는 이유는 왜 숨겨서 널 왜 또 여기까지 오게 했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까지 듣고서는 사실 좀 실망했습니다. 신점을 100% 신뢰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본인을 통해 구술하든 부적을 쓰든 뭐든 하라고 유도하려고 밑밥 까는 건가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어지는 그분의 말에 저는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얘랑이한테 붙어있는 그 젊은 남자 귀신 천도제로 보내줘야 해. 그치만 그건 네가 할 게 아니야. 얘랑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지. 얘랑이 엄마도 다니는 점집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한 말 얘랑이 엄마에게 꼭 전해. 나한테 구타라는 게 아니야. 얘랑이 엄마가 다니는 점집 무당한테 내가 한 말 전하고 그쪽을 통해서라도 천도제 지내. 안 그럼 더 심해질 거고 나중엔 얘랑이가 크게 다쳐. 그리고 조상줄을 계속 보니 이 성씨가 다른 조상도 있네. 이것도 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씨가 다른 조상은 무엇이냐고 여쭈었더니 그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얘랑이 엄마에게 전해. 어른들은 알 거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추가로 저에게 해주신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천도제 안 지낸다고 네가 하려고는 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네가 하겠다고 하면 얘랑이의 모든 걸 네가 짊어져야 하고 감당해야 한다고. 그럴 수 있겠니? 그러니 아직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그리고 그 귀신을 보내는 건 얘랑이 엄마가 빌어야 맞는 거야. 사실 이 말은 아직까지도 어떤 의미를 담고 말씀하신 건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후 저희 부모님에 대한 것과 죽어라 굶고 운동에도 빠지지 않는 저의 살에 대해서 혹시 이것도 원인이 있을까요? 물었지만 이런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건 내년에 지금 네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말해준 것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 다시 와서 물어봐라. 원인은 있지만 나도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진 않지만 신점을 본 후 작은 통에 돈을 두고 다음에 오겠다고 말하고는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점집을 나오자마자 예랑의 어머님께 연락을 드려 제가 들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알려주신 내용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예랑이 아버님 위에 작은 형님이 계셨는데 예랑이보다 어린 나이에 급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한참을 누워 계시다 돌아가신 적이 있다고. 그치만 그게 무슨 사고였는지는 모르고 예랑이 아버님도 할머니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입을 꾹 닫아버리신다고요. 그리고 성씨가 다른 조상이 있다고 한 말은 어머님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예랑이가 작은아버지는 어쩌다 어린 나이에 일찍 가신 거냐고 아버지와 할머니께 물어보았지만 두 분 다 횡설수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한참을 누워있다 가셨다. 뭐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곤 그 뒤의 내용은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점집 방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그 젊은 남자 귀신은 어떻게 되었는지 더 이상 어머니께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좋은 내용이 아니기도 하고 연락을 자주 드리는 편이 아니라 보통 만나거나 통화하게 되면
다른 얘기만 하다 끝났거든요. 쓰고 나니 별 내용이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점을 보러 가서 부모님에 대한 걸 여쭤봤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신기한 게 깃발을 돌리며 또 저를 통해 엄마를 봤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엄마 빨리 병원 데려가 봐라. 엄마 생각하면 나 배랑 허리가 계속 너무 아프고 토할 것 같아. 너네 엄마 기가 너무 약해져 있어서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픈데 유독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늦게 발견하면 올해 아니나 내년 초에 이름 있는 큰 병을 얻을 것 같으니 얼른 모시고 병원 가. 그렇게 말씀하시며 본인의 배와 허리를 계속 툭툭 치시더라고요. 마치 본인이 아픈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올해 명절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한 식혜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무거운 냄비를 들다 허리에 디스크가 터지며 신경이 눌려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조금만 늦게 왔으면 신경이 끊어져 다리를 못 쓸 뻔했다고 하네요. 저의 경험담으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올해 그분이 알려주신 것처럼 제 일에 대해 좋은 소식이 생긴다면 감사 인사를 드릴 겸 한 번 더 찾아뵈야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다시 섬님의 라디오를 들으러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